저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축복해주며 행복하게 시작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결혼이란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쪽을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했고 결국 엄마와 절연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엄마는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위해 헌신하셨고, 부족함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죠. 비싼 학원비도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엄마는 늘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 것. 제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갖게 해줘도 엄마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딸, 결국 여자는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최고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가 되었을 때도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한 가지를 꼭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넌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최소한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야 해. 엄마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저보다 더 좋은 학벌과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생각하는 여자로서의 성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왜 꼭 더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야 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네가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니?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고 싶어? 여자가 행복하려면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너보다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면 결국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저는 엄마가 너무 주제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내 결혼 상대까지 정해주려 하는 걸까? 그런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약사로 일하던 근처에 작은 식당을 개업한 남자. 처음엔 그저 점심을 먹으러 가는 단골 손님이었지만 그가 만든 따뜻한 음식과 정성 어린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음식 맛이 좋아서 자주 들르다 보니 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느 날 제가 혼자 밥을 먹으며 힘없이 앉아있자 그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받은 한 그릇의 음식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데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그는 저보다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지만 진실된 사람이었고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던 그 말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편안했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죠. 엄마는 이 결혼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엄마는 냉정하게 말했죠. 너 지금 장난하니? 네가 약사인데 작은 식당 사장이 남편감이라고 생각해?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를 누구보다 아껴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게 평생 가는 줄 아니? 여잔 결혼하면 현실이야. 그 남자가 널 먹여 살릴 수 있어? 안정적인 직업이야? 엄마에게 있어 저는 그저 더 좋은 환경으로 올라가야 할 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행복을 얘기할 때마다 엄마는 현실을 얘기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부딪혔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선언했죠. 좋아,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내 딸로 살고 싶으면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와 절연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오지 않으셨죠. 마지막까지 연락을 했지만 엄마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네 선택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가 너무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나는 내가 선택한 남자와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죠. 엄마는 마지막까지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엄마가 틀렸던 걸까요? 제가 그 해답을 찾게 되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니 서로 맞춰가야 하고 사랑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겐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처음부터 저에게 참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소 긴장하고 있던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옳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대해. 그냥 언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 시누이와의 관계는 문제 없겠구나 싶었죠. 그녀는 저를 무척 반겼습니다. 우리 집에 올케 같은 사람이 와줘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남편을 보며 우리 올케 진짜 예쁘고 똑똑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딜 가서도 저를 우리 올케가 약사예요 하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장 껄끄러울 수 있는 시누이가 저렇게까지 환영해 주니 저도 마음을 열고 그녀를 진짜 언니처럼 대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을 긁는 말을 하거나 집안일을 강요하거나 시집살이 시키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올케,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정도 돈은 크게 부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진짜 미안해. 올케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며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번 도와주고 나니 한 달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진짜 미안한데 이번엔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때부터 저는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나도 미안해하며 죄송해하며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죠. 미안해 올케.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는데 어쩌겠어. 내가 정말 힘드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그녀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몇십만 원 단위였던 돈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몇백만 원을 빌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지출 내역이 보였죠. 제가 쓰지 않은 금액, 남편이 썼다고 하기에도 어색한 금액들. 이게 뭐야?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눈을 피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좀 썼어.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시누이가 돈을 빌려가는 걸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카드도 잠깐 쓰게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 아니었죠. 몇 달 동안 시누이는 남편의 카드를 가져가 자기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그녀가 제겐 한없이 낮은 자세로 진짜 미안해 올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너무 뻔뻔하지. 어떡해. 내가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온갖 착한 척, 불쌍한 척을 다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남편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니? 도대체 이게 미안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문제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우에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올케,
내가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서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서 그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아니. 아니면 조금이라도 먼저 보낼게. 그리고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형편이 괜찮다면 절대 올케한테 이런 말 안 해. 진짜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를 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건 저인데 시누이가 저보다 더 죄책감에 찬 사람처럼 행동하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않았고 억지를 부리지도 않았죠. 그저 한없이 미안한 얼굴로 낮은 자세로 손을 비비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저보다 시누이가 더 안쓰러워 보이니 정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계속해서 우리 부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그 다음엔 몇백만 원. 이제는 남편의 카드까지 손을 뻗은 그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착한 척, 미안한 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한 지 4년 만이었고 한 번의 유산을 겪었던 저에게 이 아이는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보다도 시댁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엄마 없이도 괜찮다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엄마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전화번호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죠. 하지만 수화기를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내 전화를 받을까? 혹시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받더라도 차갑게 대하면 어쩌지? 그동안 저는 엄마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전화를 걸고 보니 그동안 스스로 다져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죠. 그리운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고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전화를 받은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엄마의 반응을 기다렸죠. 그리고 전화를 통해 들려온 건 말이 아니라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었는지, 제가 얼마나 엄마에게 대못을 박았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엄마를 너무 쉽게 버렸구나.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외로웠을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그 순간 엄마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과거에 대한 원망도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니?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다시 한번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다시 받아주신 엄마. 한때는 절연까지 선언했던 모녀 사이였지만 이제는 다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엄마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구나. 제가 등을 돌렸을 뿐 엄마는 언제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셨죠.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야 다시 연결된 우리 관계는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엄마가 조용한 목소리로 사과를 건네자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죠. 사위, 그동안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네. 내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이젠 나도 인정해야겠지. 남편은 순간 놀란 듯 엄마를 바라보았고 곧 싱긋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항상 어딘가 불완전하다고 느껴졌던 게 가정이 엄마와 하야하면서 완벽하게 맞춰주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집이 조금 비좁은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약국이랑 가까워서 전 이곳이 더 편해요. 난 원래 이 집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가 곧 아이를 낳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가만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걱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내 집이 너무 커서 팔려고 했어. 이제 나도 좀 작은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작은 집으로 옮길 테니 남은 돈은 너희가 가져가서 이사를 가는 게 어때? 아니,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이곳이 편해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넓은 곳으로 가.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짐도 많아지고 공간도 필요할 텐데 엄마 말 좀 들어라. 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게 나쁘진 않았지만 엄마의 집을 판 돈을 받는 것이 과연 맞는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엄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엄마는 큰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50평대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엄마였기에 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의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 들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엄마가 나를 위해 또 한 번 희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엄마는 이게 나한테도 좋아 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셨고 그동안 살아온 집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에게 주셨고 저와 남편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 40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짐이 많았던 만큼 엄마의 이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가 살아온 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쌓인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문을 닫고 엄마의 집으로 갔죠. 남편도 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일주일 정도 장모님과 시간 보내면서 정리도 도와드리고 와. 엄마는 오랜만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많았지만 엄마는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거야. 이 사진 봐라. 네 아빠랑 찍었던 건데 참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제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고 엄마의 진짜 속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등을 돌리고 지냈던 모녀였지만 이렇게 다시 가까워지니 마치 그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엄마는 종종 제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참 다행이다. 나도 그래, 엄마. 그렇게 오랜만에 진짜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비로소 엄마와 완전히 다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일주일 동안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고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처럼 나도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지.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거실에 난장판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 걸어두려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짐들, 거실 구석에도 작은 방 안에도 어린 아이들의 물건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익숙한 반찬들 사이에 아이들 음료와 간식들이 한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이건 그냥 잠깐 놀러 온 수준이 아닌데? 저는 거실 한 바퀴 둘러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애들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아, 애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애들이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누나 애들 과자 사러 나갔어. 곧 들어올 거야. 누나랑 같이 얘기하자. 형님이 온다고? 애들이 여기서 당분간 산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남편은 너무나도 덤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었죠.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 저는 애써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듣잖아. 애들 듣는데 이렇게 큰 소리 낼 거야? 누나 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그 말을 남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대화가 이어지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삑.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자며 음료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키, 잘 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 애들? 애들이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좋게 큰 집으로 이사했어? 지난번 집이었으면 이런 부탁 못했을 텐데. 진짜 너무 고마워, 올케.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왜 여기서 지내요? 미안해, 올케.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댁에 일이 생겨서 시부모님이 우리랑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었어. 그래서요? 알지? 나 우리 시댁에서 큰 며느리 아니잖아? 그래서 얼른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고 우리 형님한테 시부모님 떠넘겼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시부모님을 자기 남편의 형님네로 떠넘기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더니 신우이는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 손짓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애들한테 조금 거짓말했어. 애들한테는 삼촌 집이 아니라 원래 엄마 집인데 엄마가 삼촌한테 빌려준 거라고 했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여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너무 작은 집으로 가면 우리 애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당분간 애들은 여기 있을 거야. 옳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오래 안 걸릴 거야. 우리 형님이 포기하면 그때 애들 데리고 갈게.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니 애들을. 그리고 나 취업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 이곳에 맡겨두면 내가 손이 가벼워지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쉬워지고. 이게 진짜 미쳤다고 생각된 건 그녀가 이 말을 전혀 죄책감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었죠. 신우이는 눈을 깜빡이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애들 도우미 이미 구했어. 동생이 도우미 비용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동생이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줬다고?
그럼 내 남편이 도우미 비용까지 대주기로 한 건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 모르게 조카들을 받아들이고 도우미 비용까지 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우는 끝까지 착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올케. 그리고 너무 면목 없어. 하지만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저는 넋이 나간 얼굴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놀란 얼굴 하지 마. 장모님도 그러셨잖아. 내게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가족의 정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나는 장모님도 이 일을 아시면 좋아할 거라고 믿어. 무슨 말이야? 누나 일이잖아. 장모님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가족으로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큰 집에서 우리 둘만 살면 허전하잖아. 집이 넓으니까 의외로 행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이 넓은 게 문제야? 그럼 좁았으면 안 그랬다는 거야? 남편은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누나가 저렇게 부탁하잖아. 정말 미안해, 올케. 하지만 올케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잖아. 올케, 이번에도 좀 부탁 좀 할게. 어? 그럼 봐봐. 애들도 저렇게 좋아하잖아. 순간 거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자기 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삼촌네 집이 아니라 원래 우리 집인데 삼촌이 빌려 쓰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정말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 집이면 우리 조카들 집이지, 안 그래? 내 조카들이 여기서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리고 자기야, 이제 아이도 가졌잖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렇게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내 임신까지 이용하려 드는 거야.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기적인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거야. 그동안 남편이 끝없이 남의 편을 들면서도 늘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신우이까지 합세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끔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치네. 올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당신들 보면서 깨달았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자기야, 무슨 말이야? 아, 다행이라고 했지? 그래, 아주 다행이야. 이렇게 일을 벌여주니. 내 마음도 아주 확실해졌거든? 휑하다고? 넓어서 적응이 안 되나 봐? 그럼 좁은 곳으로 가. 네 본가로.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쩜 이렇게 빌어먹니? 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평생 빌어먹을 생각이야? 애들 앞이니까 최대한 조용히 말하는 거야. 뭐?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올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내가 신고하면 여기서 제대로 못 볼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지 그래? 애들 앞에서 질질 끌려나갈래?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더럽고 길게 이어질 것인지.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진흙탕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네, 누가 더 못했네, 네가 그렇게 해서 이 사달이 난 거라네. 내가 널 얼마나 위해 줬는데 고작 이 정도로 이혼을 하냐네.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고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끝없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부족했죠. 엄마는 저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괜찮아, 딸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이 지옥 같은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랍시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환경 속에서 내 아이가 상처받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랜 싸움 끝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제게 유리했죠. 제가 벌어온 돈, 제가 관리했던 재산, 어떤 것도 남편이 손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가야 했죠. 위자료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그 사람과 연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미안했죠.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저주를 퍼부었잖니?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독하게 말했던 게 너한테 영향이 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서. 엄마는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안으며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앞으로 더 좋은 선택지가 제게 올 거라고 희망 섞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내 앞에 또 다른 선택지가 올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분간은 좀 크게 숨 쉬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엄마와 결혼했을 때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지칠 대로 지쳤을 때도 저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이혼은 흠이 아니죠. 흠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죠.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요.